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4월 29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43분입니다. 29일, 오늘 수요일이에요. 내일이 4월 말일이고요. 목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 노동절로 바뀌었죠. 노동절이고 해서 아마도 내일까지 일하면 이제 또 노동절 끼어서 또 다음 주에 화요일 날은 또 어린이날이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쉬는 날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예. 공부를 하죠 뭐.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매출도 좀 많이 올리고 해서 수익은 괜찮은데 기름값이 좀 많이 나갔어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뭐 기름값이 오를 만큼 일을 좀 더한 셈인데 5월달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일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일이 늘어나고 수익도 좀 있으면서 주식을 좀 많이 샀어요. 주식을 많이 샀더니만 지금 잔고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꽉 차서 카드값도 잠깐 연체가 됐었는데 이따 카드값을 다 해결은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좀 마이너스 통장을 좀 많이 낮춰놓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투자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어저께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용인을 갔다가 또 용인 저쪽 음성에서 물건 싣고 내려와서 어제 오후에 일이 끝났는데 오후 한 3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피곤해서 내내 푹 자고 밤에 잠깐 일어나서 소주 한잔 마시고 또 푹 자고 오늘 또 오후에 물건을 실으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공부 좀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실은 물건은 내일 이제 곤지암에 갔다 와야죠. 또 갔다 와서 내일 들어오면 좀 쉬겠네요. 5월 1일부터 해서는 또한 연속 3일 정도 쉬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 오디오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과학, The Science of Happiness, 신경과학과 발달 심리학이 제시하는 7가지 삶의 방법. 브루스 후드 지음, 이원기 옮김, 에디터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불행하다고 느낄까? 지은이 브루스 후드, 영국 브리스틀 대학의 발달 심리학 교수로 초감각,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모습이 모두 가짜라면 뇌가 작아지고 싶어한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를 원한다 등의 저서가 있다. 그의 광자 행복의 과학은 브리스틀 대학의 최고 인기 과정이다. 그는 2021년 BBC 팟캐스트 행복 30분을 공동 진행하는 등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다수에 출연했다. 미국 심리학회, 영국 왕립연구소, 영국 심리학회의 회원이다. 옴기니 이원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에서 발행한 국제시사주간지 뉴스위크 한국판의 창간 멤버로 번역기자, 뉴욕 주재원, 편집장을 지냈다. 예. 기자 출신이시군요. 예. 일단 발달심리학, 신경과학과 발달심리학에 흥미가 가서 알게 된 책인데 평가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예, 차례 머릿말 들어가며 레슨 1. 나를 변화시켜라. 관점의 이동은 언제 시작되나?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고?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다. 나는 누구인가? 참 잘했어요. 거울자. 행복 연습. 레슨 2. 사회적 고립을 피하라. 정서적 애착, 사회적 죽음, 외로움은 고독한 킬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타인에게 도움 주기, 소셜미디어 과잉이 청소년들의 불행을 초래한다. 행복 연습. 레슨 3. 부정적 비교를 거부하라. 비교하는 뇌, 경험에 근거한 어림짐작, 관중의 찬사, 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 마당발, 신경적응, 빗나가는 예측, 조점주의, 도파민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행복 연습. 레슨 4.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하다. 피가 철철 흐르는 기사라야 눈길을 끈다. 타인 판단하기,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낙관주의, 낙관주의와 건강, 행복 연습. 레슨 5. 주의력을 제어하라. 시간여행자, 부질없는 생각, 대자연을 즐겨라. 주의력 스포트라이트, 마음챙김 명상, 몰입을 추구하라. 내면의 목소리, 심리적 거리두기, 행복 연습. 레슨 6.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라.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 공감하는 뇌, 마음을 활짝 열어라. 변홍사 가설, 나를 믿어주세요. 친구 사귀기, 행복 연습. 레슨 7.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환각 체험, 경이로움을 발견하라. 풍요로운 고독을 즐겨라. 행복 연습.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책인 것 같네요. 예,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 미디어부. 지난 시간에 스토리 2까지 했죠. 이번 시간엔 스토리 3 하겠습니다. 스토리 3. 이 책도 뭐 벌써 꽤 읽었네요. 85페이지. 스토리 3. 상실. 과거 속에 사는 남자. 자, 봅시다. 오디오북이니까 자,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랑도 있다. 조슈아가 사랑했던 헬렌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43살이 되었을 것이다. 올해 37인 그는 자신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던 그녀를 깊이 사랑했다. 아니, 엄연히 말하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그녀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모으고 간직할 만큼 그의 사랑은 전혀 식지 않았다. 그녀가 암투병을 하다 죽은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다. 슬픈 과거가 있군요. 예. 조슈아는 심한 조울증으로 나와 상담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처음으로 헬렌을 만났다. 조슈아는 그녀를 본 순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봤다고 했다. 우연한 기회에 그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꾸밈 없고
담백한 서로의 성격 때문에 금세 친해졌다고 했다. 부모의 이혼과 무관심 속에서 세상에 대한 적대감과 조울증만 더해가고 있던 그에게 헬렌은 그야말로 유일한 탈출구이자 삶의 이유였다. 사실 당시 헬렌에게는 그녀를 잊지 못하는 또 한 명의 남자, 전 남자친구인 티모시가 여전히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인기가 많은 여성이네요. 예.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그들은 같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키워나갔지만 그녀에게는 어릴 때부터 애써 무시하던 병이 있었다.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웅웅거리며 들리는 병이었다. 이명증. 메니에르 증후군인가? 뭐 그런 거라던데. 네. 검진도 받아보고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 봤지만 병세는 악화되기만 했고 결국 그녀는 교사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꿈을 포기하면서 그녀는 티모시에게도 이별을 통지했다. 그의 미래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후로도 티모시는 그녀를 잊지 못해 주위를 맴돌았지만 헬렌은 그때마다 그를 냉정하게 뿌리쳤다. 심지어는 조슈아를 결혼할 사람이라고까지 속여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옛 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없는 말도 지어낼 만큼 그녀 역시 아직 티모시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자신은 친구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절망감에 헬렌을 원망했던 것도 잠시, 조슈아는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헬렌이 암투병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힘겹게 암과 투병을 하던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게 벌써 4년 전 일이다.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는 두 남자, 조슈아와 티모시를 남겨두고 조슈아, 티모시, 헬렌, 이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나의 또 다른 책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세 사람 모두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장시간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었고 각자 병원 내 다른 테라피스트들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다. 테라피스트들과 의사들 간에 세 사람에 대한 정보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가 있었다. 티모시와 헬렌은 나의 환자가 아니어서 글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무척 제한적이었지만 나의 환자였던 조슈아의 사랑 이야기는 더 풀어내고 싶은 뒷이야기가 있었고 다행히 본인도 흔쾌히 응해주었다. 내가 알고 있던 조슈아는 화를 잘 참지 못하고 반항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부모님이 이혼을 결심한 게, 가로 열고 물론 그의 부모님은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가로 닫고 그 시작이었다. 그런데 더 큰 계기는 그 후에 일어났다. 그가 반항할 때마다 그의 부모님이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 것이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이 일은 그가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불과 몇 달 사이에 10번씩이나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뒤져 그의 상태를 확인해 봤지만 전문가인 나조차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었다. 그에게 정신분열 증세가 있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만한 폭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매번 같은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자주 그의 입원을 허락했던 병원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설상가상으로 조슈아는 이 일을 겪으면서 심각한 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훗날 그의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며 그때의 일에 대해서 사과했다. 당시 그의 어머니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것에 너무 지쳐 있었고 갈수록 심해지는 조슈아의 반항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 그를 정신병원에 넣어버렸다고 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조슈아는 분한 마음이 들었는지 울기만 했다. 그런데 사실 조슈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화가 나 있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혼을 한 후에도 아버지는 물론 자신과도 연락을 두절하고 지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다른 2명의 자식들과 비교해서 그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미움을 받으며 정신적인 학대 속에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새삼 느끼는 거지만 모정 부정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헌신적인 그 무엇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우리에게는. 근데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차별도 있고 냉대도 있고 포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심지어는 폭력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그러니까 꼭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줘야 한다는 어떤 뭐랄까요, 의무, 책임 같은 거는 사회적 통념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으면 왜 부모는 다른 비교를 하게 되겠죠. 왜 다른 부모들은 모두 헌신적이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그런가 하면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상처를 입게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도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찌 보면 어렵긴 해요. 어렵고 가슴이 아프고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대부분이겠지요. 네, 자식들에게 그렇겠죠. 네. 자, 그렇게 이런 부모 모정이든 부정이든 이런 것을 뭔가 학문적, 그래요, 아니면 학문적으로 생물학이든 진화든 동물학이든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막연히 이데아처럼 어떤 갖고 있는 부모의 사랑, 이런 거에 괴리를 밝혀내는 거는 괴로운 일입니다. 자, 3번의 성장.
환자들과 그들이 가진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다. 물론 미국인과 한국인은 문화적 차이가 크다. 한국에서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효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한국인들의 근본적 그리고 일반적 사고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부모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꺼려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못나고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속 상처를 꺼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인의 쇼 문화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실 청교도들의 가치관에 뿌리 하나를 걸친 미국 문화도 무척 보수적이고 그만큼 보수적인 도덕관을 강조하는 측면도 강하다. 그래서 동료들이나 다른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쇼 문화를 설명하면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아무리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다면 최소한 특정인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만약 상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다.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교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천륜이 아닌가. 보통 부모와 자식 사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사랑, 증오, 기쁨, 슬픔, 고마움, 원망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게 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1차적 정신 성장을 하게 된다. 2차 정신 성장은 이성과의 연애를 통한 교류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주고받는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대개 이성을 잃고 마약에 취한 것 같은 몽롱한 상태를 경험할 정도이다. 부모와의 교류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정신적 성장을 한다. 이성과의 연애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충격을 경험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폭풍우 같은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시간이 지나면 차츰 그 혼란들이 나름의 질서를 잡아간다. 이때가 바로 2차 정신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인간의 3차 정신성장은 바로 결혼 생활에서 온다. 결혼이야말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시간 속에서 서로 융화되어야만 하는 어떤 계약과 다름없다. 융화에 실패하면 이혼을 하거나 그냥 상처를 가슴에 품은 채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간다. 연애를 얼마나 오래 자주 했느냐는 사실, 이 3차 정신성장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만큼 결혼 생활은 전혀 새로운 세계이다. 정신적 융합.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해서 정신적 융합이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위를 봐도 그렇고. 저도 자신 없어. 어머니의 변. 만약 그의 부모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더라면 부모를 원망하는 그의 말을 모두 믿지는 못했을 것이다.
안 그래도 가정에 무관심했던 조슈아의 아버지는 아들의 반항심이 한창인 사춘기 때는 그를 더더욱 상대하기가 싫었다고 했다. 그때는 아내를 상대하는 것도 지옥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슈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늦게나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며 치료 협조에 적극적이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였다.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어렵게 연락이 되더라도 세션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기 일쑤였다. 조슈아가 원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과가 아니라 단지 부모를 원망하는 자신과의 화해였을 뿐인데 말이다. 결국 여러 번의 노력 끝에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의 어머니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듯했다. 비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녀는 표정 한 번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냉담한 여자인 것 같네요. 자, 마음 먹고 왔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점점점. 게다가 제가 이곳에 다시 오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조슈아도 있는 자리에서 꺼내기는 힘든 말들이라 많이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조슈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막내인 조슈아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집중했고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 인생을 찾고 싶었지만 조슈아가 태어난 뒤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사와 양육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꽤 길어졌고 집안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제 자신이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회의가 들더군요. 아이들을 돌보고 열심히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만 남편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조슈아가 태어나고 이혼할 때까지 17년간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섹스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보지 않은 조슈아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선생님은 이 문제가 부부간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다 못해 남편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외면하더군요. 제가 원한 건 섹스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새 아이의 엄마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신의 아내로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단지 섹스만 생각하는 여자로 취급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는 남자가 성에 집착하지만 결혼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더 집착합니다. 여자들은 보통 남편과의 섹스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밝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욕망일 뿐입니다. 이 욕망이 완전히 무시될 때 여자들은 존재의 의미를 잃고 쉽게 외도를 하고 맙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17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그저 밉고 원망스럽기만 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무슨 말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으르렁대며 싸워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이렇게 또 들으니 이 어머니의 사정도 이해가 되네요. 남편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17년간이나 섹스도 안 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참을 수 있는 여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조슈아의 어머니가 외도를 한 거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일과 상관없으니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전 남편보다 경제적 능력은 떨어지지만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남자입니다. 육체적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남편과는 섹스가 없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어림도 없지요. 제가 조슈아의 엄마입니다만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했다시피 저는 이 아이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심한 산후 우울증에 남편과의 관계까지 틀어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조슈아는 자신이 엄마로부터 학대받았다고 생각하더군요. 맹세하건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 오히려 제 감정을 누르려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쌍한 조슈아가 참 조슈아가 이렇게 심한 말로 아프게 된 정신적으로 아프게 된 이유를 알겠네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 스스로 성장하는 게 쉽습니까? 조슈아가 17살 되던 해 저와 남편은 싸우다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고가 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도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싸우던 어느 날 조슈아가 저와 남편에게 욕짓거리를 하며 부부싸움에 끼어들더군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조슈아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저 어느 누구도 조슈아를 애정과 사랑으로 감싸 돌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치료를 받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조슈아가 저를 보고 죽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더군요. 물론 말로만 그러는 것이었겠지만 저는 남편과 똑같이 제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조슈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이를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가 반항하지 않을 때까지 좋기 10번 정도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하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조슈아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얌전해졌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항상 불안정했던 조슈아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조슈아가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저 역시 조슈아를 낳고 17년간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몇 번이고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선생님, 절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슈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점점점. 이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의 무덤이었네요. 끔찍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결혼을 안 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전히 잊지 못하는 이유. 조슈아의 어머니는 속사포처럼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남겨진 조슈아와 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충격적인 어머니의 고백을 다 소화하려면 조슈아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듯했다. 나는 조슈아가 비교적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그도 돌려보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했다. 조슈아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3번의 성장 과정 중 2번은 고통스럽고 슬프기만 했다. 그리고 3번째 성장의 단계는 아예 밟지도 않으려고 한다. 1차 성장인 부모와의 교류에서 조슈아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2차 성장이었던 연애의 과정에서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헬렌은 암투병 끝에 4년 전에 사망했다. 4년이 지나도 첫사랑을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조슈아가 3차 성장의 단계인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참 요원하다.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말이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헬렌만을 그리워하고 회상하면서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고 있다.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헬렌을 마음에 품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그 여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조슈아의 말에 나는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테라피스트로서 환자가 이 3번의 성장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조슈아의 경우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였다.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첫 세션에서 조슈아는 이런 말을 했다. 언제인가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었었죠. 보통 시간이 지나면 열병 같았던 사랑의 아픔도 무뎌지게 마련인데 왜 헬렌에 대한 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느냐고요. 저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결코 어울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었는데 저 스스로와 화해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변할 것 같지가 않네요. 어머니도 저도 각자 받은 상처에만 집중합니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모든 기대를 놓겠습니다. 헬렌이 죽도록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전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그녀에게서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저에게는 천사였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슬퍼서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하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아시겠습니까? 그녀를 잃은 지난 4년 동안 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느님께 벌을 받을까요? 저는 두려워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매일매일 저려오는 게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몸으로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매일 눈을 뜨면 심장부터 아파오니 말입니다. 그 심장에 마음이 있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심장을 빼내고 싶습니다. 그녀가 살아만 있다면, 혹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도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저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가 인생 초반부터 맞닥뜨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들 한 번에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자기 일상에 충실하면서도 어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겠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처는 상처를 치유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아는 조슈아는 반항적이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그가 죽은 헬렌을 그리워하며 보낸 지난 4년여 동안 본인도 테라피스트인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세션에 참여했던 날 그의 변화를 확실히 알아차렸다. 예전의 조슈아였더라면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와 싸웠을 텐데 그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의 얘기가 끝난 뒤엔 그저 슬프고 쓸쓸한 자신의 심경만 토로했을 뿐이었다. 그의 변한 모습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기꺼이 나서서 도울 뿐만 아니라 한 번 도우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봉사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나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찾는다.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슈아가 도왔던 사람들 대부분은 약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그의 돈을 훔치려 했던 사람, 마약과 술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까지 있었다.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 회의감에 봉사를 그만둘 만도 한데 조슈아는 변함이 없었다. 그의 봉사는 진심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슈아는 자신의 진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저는 단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동안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왔다. 오랜 시간 너무 고독하고 힘든데 주변에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죽을 힘을 다해 봉사를 해볼 것. 내 상처를 달래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것. 하지만 반항적이고 걸핏하면 화를 내기 일쑤였던 조슈아가 나의 조언대로 먼저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헬렌을 사랑했던 또 다른 남자 티모시와 그녀를 잃은 아픔을 나누고 의지하면 좋았겠지만 티모시는 헬렌의 죽음 이후 조슈아보다 더더욱 세상과 단절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어 그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결국 조슈아의 주변에는 부모님도 사랑했던 그녀도 의지할 수 있는 친구도 그 누구도 없었다. 결국 상처가 있는 타인에게 먼저 다가감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달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 그건 살기 위한 몸부림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문득 전도연, 배용준이 주연으로 나왔던 조선시대 배경의 영화 스캔들이 생각났다. 영화 속에서 배용준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던 전도연은 그에게서 받은 사랑의 깊은 상처를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육체적 상처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만 밤낮으로 전념한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전도연의 마음의 상처는 전혀 치유되질 않는다. 영화는 결국 전도연이 죽은 배용준을 따라 눈 덮인 차디찬 강에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사실 나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극단적 괴로움과 행동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랑의 상처를 매일같이 들어온 내가 정작 사랑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나는 사랑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는 테라피스트였다. 많은 환자들이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시간이 흐르면 대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로 열고 그게 테라피스트로서 환자들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로 닫고 알게 모르게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에 냉소적인 생각이 더 굳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조슈아를 보니 그게 아니었다.
지금은 그의 친구가 된 티모시나 책에 본인의 이야기를 싣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또 다른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였다.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부부들만 봐도 그렇다. 어떤 노부부는 서로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한다며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을 한다. 배우자가 세상에 홀로 남아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슬픔은 차라리 자신이 남아서 감당하는 게 낫다는 금실 좋은 부부를 보고 있노라면 진실한 사랑은 영화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조슈아는 사랑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어떤 사랑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랑이 있겠습니까? 저처럼 4년 전에 죽은 그녀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더 소중하고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인성은 수많은 삶의 요소에 의해 형성됩니다. 말씀드렸듯 제가 헬렌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인성을 가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삶의 요소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누군가의 사랑을 감히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덧 조슈아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헬렌을 사랑하면서 부쩍 정신적인 성장을 해버린 것이다.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그런 두 번째 정신성장의 과정은 잘 거쳐온 듯하다. 그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유일했던 사랑을 잃은 상실감으로 오히려 타인의 상처를 보는 눈을 갖게 됐다.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돌봐줌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조금씩 네. 좋은 이야기네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잘 읽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미디어북을 이어서 불행하나 오로지 달마처럼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